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도 책 추천 하나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긴 말 할 필요 없이 오늘의 영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생방송에서도 여러 번 추천했던 책이긴 해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앞으로 지금 소개할 때에는 어떤 줄거리에 대한 묘사보다는 아마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주의해야 할 지점들 혹은 신경 써서 읽어보면 더욱더 즐기실 수 있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이 사실 장편입니다. 한 500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장편을 읽는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편을 읽는다는 일이 진짜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일단 책이 두꺼워요. 그죠? 책이 기본적으로 두꺼워서 이 전자책 같은 게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란 모르겠는데, 또 저처럼 종이책을 선호하시고 책장 넘기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 두꺼운 책이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무게가 부담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이 장편을 읽는다는 거는 단순히 무게를 떠나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읽는 데에 계속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면서 읽고 쉬고 읽고 쉬고 이러면서 좀 긴 기간을 들여야지 다 끝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장편을 읽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장편을 왜 읽을까요? 여러분들은 장편을 왜 읽으시나요? 너무 뻔한 대답이 되려나? 당연히 재밌으니까. 그쵸? 당연히 재밌으니까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500쪽이 넘는 장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책의 매력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서사가 예측이 힘든 부분들이 있고, 반전이 있다라고 하면 또 반전이 있고, 그리고 일단 흡입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읽으시면서 여러모로 몰입하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작가를 이 작품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다른 작품들을 계속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읽은 작품이긴 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바로 한번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의 책 짜잔! 이언 맥큐언의 속죄라는 작품입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제가 어톤먼트예요. 어톤먼트. 혹시 기억하신다면은 어톤먼트란 이름의 영화도 있습니다. 제임스 맥어보이와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도 있죠. 장황하게 이 작품의 줄거리를 다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작품은 줄거리도 너무나 재미있고요. 그래서 읽어나가시면서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또 읽어나가는 그 독서의 즐거움이 분명히 서사의 즐거움이 있는 책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뺏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형태로만 말씀드려 볼까요? 이 작품 속에는 이제 부유한 가문의 브리오니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어느 날 창밖으로 자신의 언니와 그리고 이웃집 또래 남자아이, 자신의 또래 말고 언니 또래 소꿉친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둘이 뭔가 창밖의 어떤 분수 근처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 소녀는 어디까지나 창문 밖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냥 소리는 들을 수 없잖아요.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해. 근데 문제는 이 소녀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 소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읽어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면은 흥미가 생기실라나? 아니면 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하실까요? 일단 오늘은 이 작품의 어떤 매력 포인트 좀 알아두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지점들,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속죄는 총 4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와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가 되는 1999년 런던이라는 에필로그가 있죠. 그리고 이 1부에서는 주로 브리온이라는 소녀가 화자로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브리온이의 의식의 흐름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리온이라는 사춘기의 소녀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의 시시각각 변하는 의식의 흐름들은 이 일부의 주된 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언 맥큐어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니 어쩐지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것 같고 교과서가 떠오르고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의식의 흐름을 잡아서 기록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상력이 풍부한 이 사춘기 소녀의 의식의 흐름, 여러분들이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의식의 흐름이 어떠셨나요? 정신없었죠, 그죠? 대부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시시각각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변하는 이 의식의 흐름은 바로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나타내야지 어찌 보면 이 사춘기 소녀의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거겠죠. 몇 장면을 한번 꼽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브리오니가 자신의 손가락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 손을 들어 5손가락을 다 굽혀보면서 이것이 사물을 쥐는 용도로 쓰이는 이 기계가 팔끝에 달린 이 살붙은 거미다리 같은 것이 어떻게 전적으로 그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그녀만의 소유물이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예전에도 몇 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이 손가락들에도 나름의 생명이 있는 것일까? 손가락 하나를 굽혔다가 다시 펴보았다. 비밀은 손가락이 움직이기 직전의 순간에 움직임이 없다가 그녀의 의도가 효력을 발휘하여 움직임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부서지는 파도와 같았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소녀가 방 안에서 홀로 자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굽혔다 피면서 의식의 흐름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골똘히 손가락에 대해서 생각에 잠겨있는 그러한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에 이 소녀의 의식은 계속해서 이처럼 흐르고 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마지막 말, 파도와 같았다라는 말에서 사실 버지니아 울프의 파도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지 않으신가요? 울프 역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면 거의 대표적으로 유명할 정도긴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울프가 떠오르는 이러한 연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작품을 읽어 나가시고 한 3부쯤인가 보면은 뒤에 파도가 이 작품의 인용이 나오기도 해요. 바로 그 인용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생각과 인식 그리고 마음이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의식의 흐름. 그 강물의 흐름과 갑자기 한데 모여 잔잔한 강에 동요를 일으키는 지류. 그리고 강물의 방향을 바꾸게 될 예기치 않은 장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가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이자 바람이었다. 여름날 아침의 청명한 햇살을 글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창가에 서 있는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물 위를 나는 제비의 유연한 움직임과 갑작스레 물에 뛰어들어 목을 축이는 동작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나올 소설은 과거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을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파도를 3번이나 읽은 그녀는 인간 본성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종류의 소설만이 그 변화의 본질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작가가 앞부분에서 분명히 암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브리오니의 의식이 그녀의 상상력에 힘입어 흐르는 장면을 하나쯤 더 꼽아보자면은, 그녀가 나무 막대기로 쐐기풀을 쳐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진짜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쐐기풀을 쳐내는데 몰두하던 브리오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쐐기풀 쳐내기 종목의 최우수 선수인 그녀를 다룬 특집 신문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년 베를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딸 것이 확실시되는 브리오니 탈리스를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술을 갖추었고 특히 맨발을 선호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상상이죠. 이런 그녀의 상상은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마차 소리에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겨나고 갑자기 사라지는 이 순간순간의 상상들. 이렇게 속죄의 일부를 감상하실 때 각 인물들의 내면에 흐르는 이 의식의 흐름들을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이후에 발생한 일들과 그로 인해서 발생한 미묘한 갈등들, 이런 것들의 흐름을 조금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것이 속죄를 감상하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의 키워드는 다이나모 작전입니다. 어떤가요? 이 다이나모 작전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소하실까요?
이 속죄는 2부와 3부를 지나가면서 이야기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지루할 틈도 없이 이야기가 훅훅 흘러가죠. 그런 2부와 3부를 조금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때 역사적 배경, 다이나모 작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뒤로 가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 역사를 설명하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런 딱딱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 다이나모 작전은 여러분들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들어봤죠. 바로 그 지역 이름으로 들어봤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한국에서도 꽤 흥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덩케르크에서 발생했던 그 아주 처절했던 후퇴 작전, 그게 바로 다이나모 작전이었던 거죠. 정말 내막을 알고 나면은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대탈출,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란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을 미리 숙지를 하신다면은 2, 3부의 로비라는 캐릭터가 덩케르크 작전에 이제 참여해서 후퇴를 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 전쟁 내부의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을 정말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고, 저는 특히나 진짜 2, 3부 읽을 때 약간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냈을까,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 알면 많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독서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속죄를 읽으실 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포인트는 바로 단절과 연결의 서사입니다. 단절과 연결의 서사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추론하게 되는 기본적인 방법은 모든 문학작품을 읽을 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설정들의 상징성을 한번 유추해 보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브리오니와 사촌이 그녀의 창작극 아라벨라의 시련을 연습하는 장소가 바로 유아실이었다는 점은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브리오니는 정말 유아기적인, 어찌 보면 유치하다고 해야 하나요? 치기어린 모습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비극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유아실을 연습실로 사용한다는 점, 충분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를 연결과 단절의 서사로 읽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죄는 작품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로 단절적인 이미지가, 어떤 멈춤의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작품 속에 나오는 이혼이라든지 사건이 일어나던 날의 어두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단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극의 중지와 포스터를 찢는 행위, 도자기가 깨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연결의 서사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집 내부에 조부모가 걸어놓은 초상화, 그리고 에필로그, 세실리아와 로비와의 관계 등이 있겠죠. 작품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생각한 하나의 틀로 한번 작품을 전체적으로 관망해 보는 것, 이것은 분명 문학을 즐기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틀은 어디에 맞고 어디는 좀 틀린지,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한번 주장을 해보면 될지, 바로 이러한 과정 자체 속에서 속죄의 재미를,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모르고 보아도 재미있고 알고 보면 더욱더 재미있는 이언 맥큐언의 속죄.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속죄 영화 어톤먼트도 같이 보시면은 더욱더 재미가 배가 될 수가 있겠죠. 분명 속죄는 긴 장편입니다.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후회하시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부가 다소 힘든 부분들이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라가기가 약간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넘기고 나면은 정말 의외로 쉽게 빠르게 읽어 내려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속죄가 던져주는 질문들에 빠져보시고 장편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장편 한 권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일전에 생방송에서도 많이 추천드렸던 작품이다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수도 있고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작품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꼭 재미라는 면에서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아마 후회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이후에 저도 이언 맥케온 작품을 조금 더 읽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채시비치인가 그 작품을 읽어보긴 했었고, 다른 거 검은개가 최근에 나오지 않나?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언 맥케온 작품을 조금 더 읽어보고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물론 이언 맥케온 작품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작품을, 다양한 소설을, 고전을 포함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최근에 제가 또 재미있게 읽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과 생방에서 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그럼 안녕. 재미있게 읽으세요.